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인가 요원인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의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사당 사람들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끌고 나와라 대신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 라고 적은 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 신문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관도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탄핵심판 증언대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게 막을 것을 지시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소수의 병력으로 해제 의결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대리인들 역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상부 지시를 묵살한 거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급했던 만큼 현장에 집중해 조치하기 바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계엄 6일 뒤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어제 탄핵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 당시와는 다른 증언인데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다며 그게 의원을 뜻하는지는 몰랐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 유리창을 깨며 직접 본청 안으로 들어갔던 인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라고 누군가의 말을 전달하며 사정하듯 이야기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끌어내란 단어는 직접 듣지 못했다고 말했는데 지난해 얼굴을 공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과 다릅니다. 150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냐. 거기에는 끌어내라와 국회의원 단어는 없었습니다.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케이블타이 용도도 기자회견 때와 달리 문 봉쇄를 위한 걸로 한정했습니다. 인원을 포박할 수도 있으니 케이블타이 이런 것들을 원래 휴대하는 거지만 잘 챙기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었습니다. 봉쇄를 해야 되는데 문을 잠가야 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하게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전혀 안 있는. 김 단장은 계엄 직후에는 국회에 가기만 해도 부대원들까지 처벌받을 수 있겠다 판단해 기자회견을 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또 다른 정보들을 많이 입수하고 있어서 제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제 국회에 임무를 받고 가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고 국회의원의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국회법상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 질서 유지를 위한 경우는 국회의장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내면서 변론 내내 고성과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예정됐던 증인 신문은 결국 2시간이 넘어가고 나서야 모두 끝났습니다. 치열했던 공방을 김철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본회의장 밖으로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곽종근 전 사령관을 대통령 측은 신문 내내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질문을 던진 뒤 예 또는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압박하거나 동영상에 나온 대로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만 얘기해 주세요. 예 아니오로 답하면 오해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려야 이해합니다. 대답이 채 끝나지 않았는데도 바로 다음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아니로만 그러니까 증인이 진술했냐 안 했냐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은 예 맞죠?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거센 공방 속 감정이 북받친 듯한 곽 사령관 모습도 여러 번 포착됐습니다. 자주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오라 쓴 것은 차마 제가 거기다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쓸 수 없었습니다. 한치 양보 없는 양측 공방 속 90분 동안 이어질 예정이던 증인 신문 절차는 2시간 20분 가까이 지나서야 마무리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미국의 셧다운이 언급됐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법안 관련 얘기까지 쏟아지면서 정치권의 여야 공방을 보는 듯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참모 가운데 처음으로 박준석 경제수석이 탄핵 심판 증인대에 나왔습니다. 야당의 무분별한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 마비 우려가 계엄 선포 배경에 있었다는 걸 부각하려는 전략입니다. 예비비 포함해서 국가안보나 경제 그리고 국정 운영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는 항목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미국 연방정부의 기능이 멈추는 이른바 셧다운 얘기는 국회 측에서 꺼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셧다운이 22번 발생했다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뭐 자주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있는 셧다운에서도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 이거 다 예산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과도한 예산안 삭감은 물론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군대를 동원하는 계엄령 선포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도 미국 행정부가 군대까지 동원해서 의회를 압박한다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 측은 경제 규모나 예산 제도가 다른 우리나라와 미국을 비교할 수 없다는 답변을 끌어내 반박했습니다. 양국의 예산 제도의 차이이기 때문에 미국이 뭐 셧다운이 자주 일어나고 한국이 없고 한 거는 뭐 문화 차이, 제도 차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 측은 또 세법 개정안들이 통과되지 않아 윤 대통령이 안타까워했다며 이른바 야당의 발목 잡기를 강조했고 국회 측은 20여 차례에 달하는 거부권 행사를 언급하며 국정 혼란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어제 오후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소낙눈이 펑펑 내리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지고 1시간여 만에 6cm 넘게 쌓인 곳도 있었습니다.
퇴근길을 앞두고 쏟아진 눈에 도로 곳곳에 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에 하얀 눈이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건물도 도로도 금세 하얗게 뒤덮이고 자동차들은 눈을 얹고 달립니다. 6차 변론이 열린 헌법재판소 앞에도 눈이 쏟아집니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이 서풍을 타고 들어오면서 오후 2시가 넘어서부터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 지역에 갑작스레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서울에는 1시간여 만에 3.3cm가 쌓이고 특히 강북구에 5.8cm까지 내렸습니다. 파주 6.4cm, 남양주 5.7cm 등 수도권 곳곳에 눈을 쏟아낸 구름은 밤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3시간 만에 그쳤습니다. 북서쪽으로부터 접근한 기압골이 시속 30에서 40km가량의 빠른 속도로 수도권 지방을 통과하면서 짧은 단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렸습니다. 짧고 굵은 소낙눈이었지만 문제는 퇴근길을 코앞에 둔 시간대였다는 것. 갈수록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들로 도로 곳곳은 꽉 막혀버렸습니다. 잦아든 눈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다시 강해집니다. 수도권과 강원에 3에서 8cm,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에는 10cm 넘게 눈이 쌓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지는 한파로 도로에 쌓인 눈이 얼어붙을 수 있는 만큼 걷다가 미끄러지거나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에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지진파 가운데 속도가 빠른 P8을 자동 분석해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조정했습니다. 기상청이 애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하면서 충청권은 물론이고 서울과 인천, 전북, 경북 등에도 새벽에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에서 23건의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됐지만 큰 피해 신고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새벽 충북 충주시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긴밀히 협조하고 비상 대응 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필요한 조처를 해달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대상에 대해 곽종근 전 사령관은 국회의원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대상은 의원인가 요원인가.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은 의원이 정확히 맞는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증인한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들 맞죠? 정확히 맞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앞서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아직 국회 내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 특수임무단은 정문 앞에서 대치하는 상황이었고 본관 건물 안쪽으로는 계엄군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사당 사람들을 당연히 국회의원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숴서라도 들어가라는 지시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의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인원이라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사람이라는 이런 표현을 놔두고 또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없습니다. 공직사회에서 그런 지시를 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습니다. 다짜고짜 전화해서
의결 정족수 안 되게 막아라,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어떤 공직사회에서 상하간에 이것이 가능한 얘기인지 저는 곽 전 사령관은 자수서에 끌고 나와라 대신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가라라고 적은 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했다고 차마 쓸 수 없었던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신문 과정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했는지도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재판관도 곽 전 사령관에 대해 당시 상황을 꼼꼼히 따져 물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증언대에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의원이 150명이 안 되게 막을 것을 지시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150명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입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의 기억이 정확한지 거듭 확인했습니다. 해제 의결을 막으려는 구체적인 의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인의 기억을 묻는 거예요. 기억에. 150명 기억이 있습니까? 예, 150명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나중에 기억이 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애초 소수의 병력으로 해제 의결을 막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겁니다.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인데 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면 불가능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상식이지. 대리인들 역시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국 곽 전 사령관이 상부 지시를 묵살한 거 아니냐며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곽 전 사령관은 상황이 급했던 만큼 현장에 집중해 조치하기 바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현태 특전사 707 특수임무단장이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단장은 지난해 국회에서 압박적으로 질문을 받아 제대로 듣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했다며 곽종근 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끌어내라거나 국회의원이라는 표현은 들은 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서 150명이 넘으면 안 되는데 들어갈 수 없겠느냐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단장은 150명이라는 숫자는 정확히 기억한다며 당시 곽 전 사령관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라며 마치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누구의 말을 전하는 것인지 150명이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국회의원을 뜻했다는 것은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와 증언을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의 시초로 지목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쌓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마무리된 뒤 발언 기회를 얻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두 번의 변론기일을 지켜본 결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 전 사령관 때문에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12월 6일 바로 이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 6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치인 체포 의혹을 처음 폭로했고 홍 차장이 기억하는 순서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곽 전 사령관도 같은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인터뷰에 출연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의 지난해 12월 10일 국회 증언에도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 전날 검찰 조사를 받으며 자술서를 제출한 뒤 다음 날 국회에 나와 증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을 생각해서 감추는 척하면서 전날 검찰에 가서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를 다 해놨다는 것은 저는 그것도 다분히 어떤 의도가.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쌓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반성 대신 거짓의 탑을 또 한 번 쌓았습니다. 이런 부분들 조만간 헌재의 명쾌한 결정으로 분명한 거짓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야기한 데 대해 책임 있는 태도와 반성으로 일관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는 것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귓속말과 메모로 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대통령의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말한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의 말에는 황당하다는 듯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 신문이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대체로 눈을 감고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신문이 시작된 오후부터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던 곽 전 사령관을 빤히 응시하며 변호인에게 메모를 건네거나 귓속말을 하며 변론에 적극 관여했습니다. 특히 대통령과의 두 번째 통화에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엷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 전 사령관에게 공격적으로 반대 신문을 하는 변호인을 자제시키듯 팔을 툭툭 치거나 변호인의 발언을 정정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장관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걸 드러냈지. 곽종근 사령관이. 아니요, 이거 대통령 국방장관이 하신 말입니다. 네.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채택된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 신문 때는 자리를 비웠는데 윤 대통령 측은 긴 재판으로 잠시 휴식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검찰 자진 출석에 앞서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으로 검찰 고위 간부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당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측과 조율을 거쳐 검찰 출석을 선택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대검찰청 2인자인 이진동 차장검사와 통화한 것으로 지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6일 밤입니다. 계엄 사태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나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지급했던 비화폰을 그대로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썼던 전화로 알려졌는데 이 차장은 수사팀에서 번호를 받았을 뿐 비화폰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팀에서 설득이 좀 어렵다 해서 제가 직접 그러면 장관하고 통화를 해서 설득을 해보겠다 하고 설득 과정이었습니다. 자진 출석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건데 김 전 장관은 통화 다음 날 자정을 넘겨 검찰에 출석했고 곧바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전 장관의 검찰 출석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검찰 수뇌부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나서 김 전 장관의 연락처를 수소문했고 20시 15분에 심우정 총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차관님께 김용현 전 장관 번호를 달라. 한 10여 분 정도 찾아서 김용현 씨의 비화폰 번호를 전달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후 특수본 부장검사가 김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전화해 출석을 요구했더니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통화해보겠다고 답했다는 겁니다. 이러고 나서 제가 알고 있는 한 피의자 윤석열 씨는 김용현에게 김지원 민정수석과 협의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검 차장과의 통화 역시 김 전 장관이 먼저 걸었다는 게 야당 주장인데 당사자들은 일단 부인했습니다. 분명히 김용현 장관하고 저는 통화를 했고 제 기억으로는 제가 건 걸로 기억하는데
대통령님하고 통화는 뭐 그 시기 전체 아니 있냐 없는지를 답변하는데 그렇게 복잡합니까? 수석님? 장관의 출석과 관련해서 잠시 전화 통화하거나 그런 얘기를 할 일은 들어가십시오.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야당은 검찰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의혹을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을 계속 반려하는 게 의심스럽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서쪽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출근길에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네, 찬바람도 강해지면서 강추위도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서울은 눈이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 1시간 전쯤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점차 눈발이 굵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오늘 아침까지 매우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또 찬바람도 강해지고 있어서 오늘 출근길 날씨가 비상입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셔야겠고요. 옷차림도 더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다시 강한 눈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경기 남부와 호남 지역에 초록색 눈구름이 지나고 있고요. 수도권 지역으로도 강한 눈구름이 다가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서부와 충청, 호남과 영남 서부를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출근길에는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5cm의 매우 강한 눈이 집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제주 산간에 30cm, 호남 서해안에 25cm의 추가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지방은 오늘 오전 중 눈이 그치겠지만 짧은 시간 동안 3에서 8cm, 경기 남부는 10cm의 큰 눈이 오겠습니다. 찬바람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한파 경보가 발령 중인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5.2도, 체감 온도는 영하 8도 선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서울 기온은 영하 6도, 체감 온도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는 등 종일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추위가 겹치면서 도로 곳곳에 살얼음이 생기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도로 미끄럼 사고를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거나 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군, 경찰 핵심 인물들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적법한 치안 활동을 했고 폭동을 모의한 사실이 없다는 건데요. 권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조지호 경찰청장 측은 첫 재판에서 계엄 상황에 당연히 요구되는 치안 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회에 경찰을 투입한 걸 두고 계엄군 활동을 지원한 거라 오인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항명을 통해 계엄이 성공하지 않도록 되려 범죄 실현을 막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범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가 핵심 요지입니다. 또 다른 경찰 윗선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헌문란 목적과 공모 관계를 전반적으로 부인하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사전에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측도 내란죄는 성립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노 전 사령관과 함께 햄버거 가게 등에서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군 전 대령 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날 2차 공판 준비 기일이 진행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검찰을 향해 급이 낮은 상상력으로 공소장을 썼다고까지 주장했는데 김 전 장관이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노트북에 대해서도 검찰이 포렌식 조사를 다시 진행하겠다고 하자 불법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달 말 마지막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기로 한 가운데 오는 20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공판 준비 기일 이후 사건의 병합 여부도 밝힐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5부가 관련 사건들을 묶어서 심리할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한 뒤에 심리 방식을 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관련 사건 피고인이 모두 6명이라며 사건을 모두 병합할지 따로 할지 일부만 병합할지 등 경우의 수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불신을 주장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소에 연일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거짓말과 궤변을 일삼고 있다고 일축하는 한편 계엄의 배경이 명태균 의혹이라며 공세 고삐를 조였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부 여론조사를 인용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0만 명 동의를 넘긴 문영배 헌법재판관 탄핵 요구 국회 국민청원도 거론하며 대통령 탄핵 심판을 편파적으로 진행한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 스스로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증인과 증거 신청을 대거 기각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청구는 서둘러 선고를 강행하려 했다고 지적했는데 국민이 재판 결과에 공감해야 국론 분열도 없을 거라며 우리법연구회 출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논란도 거듭 부각했습니다. 그 양심이라는 거는 결코 자신의 주관적 이념적 양심이 아니라 객관적 법률가적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게 자꾸 드러나니까 저희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상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이 탄핵 지지 일반인들을 위협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이재명 대표 등의 테러를 예고한다며 우려도 표했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색깔론으로 위협하고 극우 폭동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국정조사에 나온 증인에게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협박하는 등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헌재를 부술 거라 발언해 논란이 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헌정과 법치를 파괴했다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등 이른바 명태균 의혹이 비상계엄 선포의 도화선이 됐다는 주장을 부각하며 명태균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다시는 선거 조작, 여론 조작, 비선 개입, 국정농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검을 추진해 죄 지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이 정부 여당 흠집내기라며 반발하고 있어서 2월 전국 뇌관으로 떠올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내란 혐의 국정조사 청문회에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출석한 가운데 최대행이 보류한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계엄 직후 최대행이 건네받은 대통령의 쪽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청문회 주요 장면을 정인용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3차 청문회에 직접 나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를 확인할 수 없어서 그렇게 판단했다며 여야가 합의해주면 지금이라도 임명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다루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란 결정을 내리면 그때는 따를 거냐는 질의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만 지금 헌재 심리 중이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당은 한덕수 총리 탄핵이 헌재에서 기각되면 권한대행이 바뀌는 만큼 그 결정 전까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방어막을 쳤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 등이 담겨 있었던 이른바 대통령 쪽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를 해산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이 쪽지를 계엄 직후 건네받은 최 대행은 당시 경위를 캐묻는 야당 질의에 경황이 없어 처음엔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나중에도 자신은 계엄에 반대했고 쪽지가 계엄 관련 참고 자료라고 생각해 무시했다고 부연했습니다. 한동안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요. 1시 50분쯤 1급회의 끝날 때쯤에 내용을 위에 딱 보니까 계엄과 관련된 문건으로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무시하기로 했으니까 덮어놓자. 또 예비비를 확보하라거나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하라는 등 쪽지 내용을 놓고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모델 딥시크에 대한 접속 차단 조치가 정부 전 부처로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한 데 따른 것으로 민간 기업과 금융계도 동참 사례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비용 AI 모델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진 딥시크가 이번엔 광범위한 보안 우려를 던지고 있습니다.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와 기기 정보,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 등에서 중앙부처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챗GPT와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유의를 요청했고 외교부, 국방부 등에 이어 금감원과 기재부, 중소기업 벤처부, 보건복지부 등 상당수 정부 부처가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경찰과 수출입은행, KB국민은행, 토스뱅크 등 금융기관도 합류하면서 딥시크 차단 행렬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생성형 AI 가운데 특히 딥시크를 콕 집어 금지한 것은 딥시크의 정보 수집 내용과 처리, 보관 절차가 투명하지 않아서입니다. 생성형 AI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어 지난해 오픈AI, 구글 등에 대해 실태 점검을 했고 이번 딥시크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항목, 목적, 처리 절차 등 필요한 세부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중국 정부는 자국법에 따라 언제든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데 이미 미국에선 딥시크가 중국 국영통신사에 데이터를 직접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에 이어 민간 기업들도 사내 시스템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며 보안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이 만든 딥시크를 사용하면 주요 기술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계환 기자입니다. IT 업계에서 처음으로 딥시크 이용 금지령을 내린 건 챗GPT의 개발사 오픈AI와 손을 잡은 카카오였습니다. 정보 보안과 윤리 등 AI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았다며 업무 목적으로의 사용은 지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잇따라 빠르게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안에 민감한 은행은 사내 외부망이나 고객용 PC에서도 딥시크 접속을 막았고 토스와 K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도 보안성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서비스를 막기로 했습니다. 국가 전략 사업으로 지정돼 기술 보호가 강조되는 배터리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업계도 마찬가지로 딥시크를 차단하고 외부와 연결도 최소화했습니다. 통신사들을 포함한 IT 업체들은 대부분 딥시크 등장 이전부터 생성형 AI 접속을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특히 LG전자와 네이버 등은 자체 개발 AI만 사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부터 기업들이 앞다퉈 딥시크의 접속을 막는 건 중국 정부가 자국 AI 프로그램이 수집한 정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데이터 보안법 때문에 중국 정부가 중국 기업이 수집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미국이 틱톡을 금지시키고 있는 거고 그 같은 논리에서 딥시크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챗GPT의 아성을 무너뜨린 딥시크의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보안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AI 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우리나라 국가신용 등급을 AA-,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최대 1년에서 1년 반 내에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조류 충돌이 꼽히는 가운데 정부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을 늘리고 열화상 카메라와 같은 장비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동해 심해 석유 가스전 개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1차 시추 작업이 마무리된 가운데 가스 징후는 발견됐지만 경제성을 확보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달 만에 2%대로 상승한 가운데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4월 말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했던 서울 아파트값이 5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폭을 줄이며 11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롯데웰푸드가 원재료 비용과 고환율 부담에 빼빼로와 몽쉘 등 26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배달받은 음식에 벌레 같은 이물질이 있다는 거짓말로 환불을 요구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붙잡혀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무려 300여 명이 800여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액체 위에 날벌레처럼 생긴 조그만 이물질이 둥둥 떠 있습니다. 20대 대학생 A씨가 배달 음식에 벌레가 나왔다며 업주에게 보낸 협박 사진입니다. 환불을 받기 위해 음식에 일부러 이물질을 넣고 벌레가 나왔다며 거짓말을 한 겁니다. 환불을 거절한 업주도 있었지만 A씨는 벌레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한다고 배달앱에 거짓으로 리뷰를 남긴 데다가 언론에 제보한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의 환불 사기극으로 지난 2023년 1월부터 2년 가까이 생긴 피해액은 800만 원, 피해 업주만 305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수사 당시 피해 업주는 7명으로 파악됐지만 검찰은 A씨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추가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환불 받은 걸로 추정되는 것들이 36회 80만 원 입금된 게 보였어요. 사진 하나 가지고 여러 명한테 막 보내거든요. 고소인들 2명이 똑같은 사진을 저희한테 보냈어요. 검찰 조사 결과 수익이 없던 A씨는 식사 문제를 해결하려 음식을 주문한 뒤 금액만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A씨를 구속해 사기와 협박,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경남 거창에서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네, 평균 연령 75.8세 할머니 16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건데요. 만학도 졸업식에 임형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올해 80인 조혜순 할머니가 꿈에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듭니다. 집 주소도 못 적을 정도로 배우지 못한 게 한이었지만 이제는 어엿한 고등학교 졸업생입니다. 한글도 모른 채 늦은 나이에 시작한 공부가 쉽지는 않았지만 운전을 해주며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9년 동안 등하교를 도와준 남편 덕분에 힘을 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같은 고등학교로 입학할 예정이어서 부부는 학교 선후배 사이가 됐습니다. 학교에서 막 잘 듣고 와서 집에 가면 뭐 알지 싶어도 또 생각하면 모르고 이제 연생 많은 게 아프다 싸우시니까 3년을 잘 견뎌서 졸업 잘했으면 좋겠어요. 최고령 졸업생인 강금순 할머니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모두 겪으며 굴곡질 삶을 살았습니다. 18살에 결혼해 5남매를 낳고 모두 학교에 보냈지만 정작 자신은 학교 문턱을 넘지 못해 창피했다고 회상합니다. 내가 배운 게 있어야 덜 부끄럽지요. 그래서 너무 창피하고 막 어떨 때는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이처럼 뒤늦게 공부의 길에 들어서 이번에 고등학교 과정을 마친 어르신은 모두 16명. 지난 3년 동안 10대 학생들과 똑같은 교육 과정을 거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들은 이제 대학 새내기가 돼 배움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늦깎이 고등학교 졸업생 16명이 대학에서 만학의 꿈을 활짝 꽃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신라의 수도인 경주 일대를 발굴, 정비하는 신라 왕경 사업 10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유물을 공개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10년 동안 예산 2,900억 원을 투입해 신라 왕궁인 월성과 왕자의 거처와 부대 시설인 동궁과 월지 등에 대한 발굴과 복원 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왕궁과 동궁의 정확한 위치와 규모, 토목 기술, 성벽 축조 공법, 체계적인 배수 시설 등 통일 신라의 과학적인 건축 기술을 확인하고 일부를 복원했습니다. 또 각종 토기와 국가 행사에 사용된 모형 나무배, 상아로 된 주사위, 머리카락보다 가늘한 선으로 새긴 새와 꽃들을 새긴 초소형 금박 공예품 등 국보급 유물도 발굴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